세상이 거대한 구호와 큰 목소리로만 움직인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날 회의장에 놓인 한 장의 종이와 그 종이를 둘러싼 침묵이 전혀 다른 답을 보여주기도 한다. 힘은 정말 압박과 숫자에서만 나오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지키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걸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판이 뒤집히던 순간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그날 아침, 나는 백악관에서 내려온 봉투를 받았다. 워싱턴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해오며 정치의 흐름과 문서의 냄새를 대충은 읽을 줄 안다고 스스로 믿어왔다. 대선 캠프의 혼란스러운 회의부터 무역협상 테이블에 날 선 공기까지 어지간해선 나를 흔드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처음으로 떨렸다. 두께가 달랐다. 대개 백악관 공문은 몇 장짜리 브리핑 자료가 전부다. 하지만 그날 내 손에 들린 건 무려 78페이지짜리 묵직한 문서 뭉치였다. 표지에는 글로벌 피스 서밋 초청 대상국 안내문 비슷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힘의 균형으로 만드는 평화, 그 구상과 맞닿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대개 그런 말은 정치인의 수사로 끝나기 마련이라 나는 별 의심 없이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펼친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이 더는 잔을 붙잡지 못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역 공정화 계획, 대상국별 관세율 북과 예정, 최대 200%, 나토 동맹국 예외 없음. 200%. 나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단순한 인상이나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사실상 무역 중단 선언에 가까운 수치였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려면 300달러를 내라는 얘기다.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그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평화 정상회의 초청장에 끼워 보냈다고? 나는 급히 페이지를 훑었다. 프랑스 200%, 독일 200%, 캐나다 200%, 일본 100%.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숫자가 기관총처럼 반복됐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국가안보회의 담당관 마크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부에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묻고 말았다. 문서, 진짜야? 밀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도 그날 아침 받았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들었다고 했다. 초청장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장이라며.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오늘 오후 각국 대사관으로 전달될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았다. 그 새가 순간 부러웠다. 어떤 문서도 어떤 파문도 모른 채 그냥 날면 되니까. 그날 오후 예상대로 세계가 들끓었다. 가장 먼저 파리가 반응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표정이 장례식장 같았다. 그는 단정한 말로 이 사태를 규정했다. 이것은 초청장이 아니다. 최후 통첩이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총리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영국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유럽 전역이 뒤집혔다.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건 며칠 뒤였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연락했다는 건 유엔에서 뭔가가 터졌다는 뜻이었다. 헤일리는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유엔 분위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나는 유럽이 난리라는 건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프랑스 대사가 대놓고 말했대. 미국이 이런 식이면 미국 없이도 굴러갈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파트너로 거론돼? 헤일리는 잠시 말을 아꼈다. 마치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운 것처럼. 한국이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헤일리는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라 불가능하고 일본은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입장이 난처하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도 받지 않았고 관세 국가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다. 처음엔 왜 빠졌는지 의아했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었다. 유럽 국가들 눈에는 한국이 미국의 직접 압박을 받지 않는 비교적 중립적인 카드로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누군가는 한국을 지금 가장 안전한 카드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 나는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시아 시장의 중요한 파트너이긴 해도 결국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이 협력하는 그런 구조라고 습관처럼 믿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믿음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할 파트너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세 협박이 그 씨앗이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프랑스 통상 당국이 비공식 채널로 연락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 협의를 타진하고 싶다는 것이다. 독일 경제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럽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심각한 건 상무부 내부에서도 한국 관련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무진들은 내게 한국 반도체 수입선 다변화, 한국 배터리 기업 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우리는 평화를 말했지만 실제로 한 일은 동맹국들에게 협박장을 보낸 것이었다. 그 틈에서 한국이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그 무렵 백악관은 평화 정상회의에 구체 일정을 발표했다. 장소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간은 3일. 참석 대상국 15개국. 그 자체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발표문 어디에도 유엔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나는 처음엔 실수라고 믿고 싶었다. 국제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 유엔을 배제한다고? 현실이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은 수십 년간 회의를 열었지만 실질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70년 넘게 유지된 국제 질서의 기둥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다. 유엔은 완벽하지 않다. 느리고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일 때도 많다. 그럼에도 모든 나라가 함께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우리가 뒤엎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전례 없는 배제라는 성명을 냈고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외교관들이 비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 자리에서 케냐 대사가 말했다. 우리는 오늘 들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대국들의 체스판에서 우린 졸이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나왔다. 한국이었다. 베트남 쪽 외교관이 발언권을 얻어 자신들이 15년간 한국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 복구, 의료 인프라, 농업 기술 전수. 한국은 유엔 프레임 밖에서도 현장에 와서 함께 땀 흘리는 나라였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 데니얼 크리텐드가 점심을 하자고 연락해왔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아시아 전문가였다. 워싱턴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그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포크를 들지 못했다. 아시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며칠 전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기술협력 비공식 포럼이 있었고 거기에 한국 외교관이 참석했는데 포럼이 끝난 뒤 12개국이 한국 대표단에게 비공식 협의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폴란드, 체코 같은 동유럽,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칠레, 콜롬비아 같은 남미까지 체제도 지역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무언가의 채널을 만들려 한다고. 미국이 유엔을 배제하자마자 소외된 국가들이 한국을 축으로 모이고 있었다. 나는 말이 막혔다. 한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견을 경청하겠다고만 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이 더 무거웠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다. 대외 원조 규모, 기술 협력 협정, 인프라 투자 현황.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영향력을 쌓아왔다.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농업기술을 전수하며 대대적인 홍보 없이 현장에서 일했다. 나는 책상에 기대 천장을 바라봤다. 부끄러웠다. 우리는 무엇을 해왔나? 무기를 팔고 관세를 매기고 말 안 들으면 제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평화를 외치지 않았나? 그 무렵 유럽 내부도 분열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회의에 참석하되 강경 대응하자는 쪽,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대화로 풀자는 쪽, EU 외교장관 회의는 고성이 오갔고 결국 결렬됐다.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이런 것이었을까? 동맹을 갈라 각계 격파하겠다는 전략이라면 일부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틈으로 새 플레이어가 떠올랐다. 한국이었다. 그즈음 나는 가자지구 전후 복구 문제로도 머리가 복잡했다. 국제사회는 휴전 이후 복구 지원을 약속했고 미국도 참여하기로 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복구 실무회의를 나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지켜봤다. 처음엔 상무부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며 내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다. EU 측 수석 대표가 돈 이야기는 충분히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가자지구 상수도 시설 80%가 파괴됐고 전력망은 붕괴 상태.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대표단은 벡텔과 할리버튼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복구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자금, 경험, 장비. 하지만 인도주의 단체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고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감사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지난 20년의 경험. 이라크에서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받아갔지만 공사는 지연됐고 품질은 엉망이었고 상황이 불안해지자 철수해 현지 주민들을 반쯤 지어진 건물 앞에 남겨뒀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회의는 교착됐다. 유럽은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고 미국 기업은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배제됐다. 그때 노르웨이 대표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태블릿에 자료를 띄웠다. 지난 15년 전후 복구 사업의 국가별 완공률. 미국 평균 67%, EU 평균 73%, 그리고 한국 98%.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나도 모르게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98%라니. 노르웨이는 설명했다. 한국은 과거 파병 이후 복구 방식 자체를 체계화했다고. 항만을 먼저 복원하고 그 다음 통신망, 마지막으로 전력 시스템. 항만이 열려야 물자가 들어오고 통신이 되어야 조율이 가능하며 그 기반 위에서 전력이 효율적으로 깔린다는 논리.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상황이 불안해져도 쉽게 철수하지 않았고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며 현지 인력 교육까지 병행했다.
그래서 98%가 나왔다는 것이다. 회의 후 나는 크리텐드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는 이라크 아르빌 재건 사업에서 한국 기업 평가가 좋았다고 했다. 일정을 지켰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완공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그런데 며칠 뒤 미국 대형 건설사 한 곳이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공식 이유는 안전 문제였지만 업계에선 수익성이 진짜 원인이라 했다. 그 회사가 맡던 상수도 복구가 중단돼 수만 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할 처지였다. 그리고 그때 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렸다. 국제 구호 단체들이 공동 서한을 보냈는데 수신처가 한국 외교부였다. 가자지구 인근에서 통신 인프라 복구를 하던 한국 시공사에게 상수도 복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미국 정부가 아니라 현지 구호 단체들이 직접 손을 내민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국이 그런 파트너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뒤로 중동 정세는 더 불안해졌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처음엔 늘 있는 긴장 국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아침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했다. 해상보험 시장에서 중동 운송보험료가 3배로 뛰었다. 보험료 3배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지나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곧 유럽 대형 해운사들이 호르무즈를 피하고 희망봉 우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열흘, 보름 더 걸리고 연료비와 납기가 폭발한다. 그런데도 우회한다는 건 공포가 현실이 됐다는 뜻이었다. 부처 합동회의를 열었고 회의는 어두웠다. 유가는 이미 오르고 납기 지연 통보는 계약 물량의 30%를 넘었다. 그때 국무부 해양 담당관이 이상한 보고를 올렸다. 대부분이 우회하는데 한국 선사들은 정상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거대 해운사들이 물러설 때 한국 배들만 계속 해협을 통과한다. 담당관은 그들이 미친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 정비 시스템, 비상통신 회선 이중화, 위성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 통신망이 끊겨도 예비 위성이 자동으로 작동해 본사와 연락을 유지한다는 구조. 보험사들도 한국 선사에는 인상폭을 덜 적용했다.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잃었다. 곧 유럽 수입업체들이 대안을 찾다가 결국 한국으로 몰렸다. 독일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일주일간 한국 선사 문의가 7배로 늘었다고 했다. K라인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라는 문장이 유럽 물류업계의 유행어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 선사는 유럽행 화물선에 재난구호 키트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식량, 위약품, 정수 필터, 물류 대란으로 물자 부족이 생기면 즉각 지원하겠다고.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외교였다. 위기 속에서 도움을 내밀면 그 이름은 오래 기억된다. 유럽 언론도 폭발했다. 혼란의 바다에서 한국 선박은 등대가 되었다. 전통적 동맹이 물러설 때 한국은 전진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통적 동맹이란 결국 우리를 말하는데 위기에서 더 믿음직한 파트너로 한국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중재자 행세를 하며 이란과 사우디를 베이징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평화를 말하며 다른 손으로 공급망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 제조업이 발칵 뒤집혔다. 독일은 평화를 말하면서 칼을 숨긴다고 비판했고 일본도 반발했다. 우리도 성명서를 준비했다. 그러나 비판에도 카드는 이미 던져졌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급보가 왔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부품 공급 차질로 조립 공장을 멈췄다는 소식. 히토류 위존 부품이 흔들리며 연쇄 충격이 온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에서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공장은 이틀 중단 뒤 재가동에 성공했다. 한국산 대체 부품을 긴급 수입해서였다.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히토류 의존도를 낮춘 새 자석 소재를 개발해둔 덕분이었다.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공장 멈춤보다 훨씬 나았다. 공장장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처음엔 한국 부품을 생각도 안 했는데 써보니 정밀도가 더 높았다고. 그 무렵 독일의 대형 기계 제조사가 한국과 협업을 공식 제안했다. 보도자료에는 K공정이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제조업 교과서 같은 독일이 한국 생산 방식을 배우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자료를 더 찾아봤다. 한국 제조업의 특징은 유연성이었다. 대량 생산도 하지만 소량 다품종에서 특히 강하고 공정 변경 시간이 다른 나라 기업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위기에서도 생산 라인을 쉽게 멈추지 않는 구조. 그런 흐름은 상무부 내부 회의에도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산업정책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가장 유망한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정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이 검증됐으며 이번 위기에서도 공급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그 표현이 내 마음에 남았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 중국처럼 갑자기 수출 통제를 외교 카드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와중에 제네바에서 또 사건이 터졌다. 미국 주도의 평화회의 준비 실무회담이 처음부터 험악하게 흘렀다. 프랑스는 관세를 먼저 논의하자 유엔 배제를 제거하자며 위제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위제 확정, 변경 불가만 반복했다. 결국 프랑스 외교차관 장피에르 마르탱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화상 마이크로도 들렸다. 그리고 그 밤 더 놀라운 소식이 올라왔다. 마르탱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그는 한국 대사와 약 1시간 반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나는 헤일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가 한국에 접촉했다는 말을 들었냐고. 헤일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프랑스 입장에서 미국은 대화 상대가 아니고 중국은 믿을 수 없으며 일본은 우리 편으로 분류돼 접근이 어렵다. 그런데 한국은 동맹이면서도 이번 관세 대상이 아니고 평화회의 초청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립적인 위치가 됐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납득됐다.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순간. 국제 외교에서 그런 포지션이 얼마나 귀한지 그제야 실감했다. 곧 나토 내부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포착됐다. 공식 라인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다른 채널을 찾아야 한다. 그 채널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보고였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외교관들이 비공식 100채널로 한국 대사관 라인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회의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드러났다. 유럽이 LNG 수송선 확보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신규 발주 물량의 대부분이 이미 예약돼 있었다. 어디에 몰렸냐는 질문에 답은 한국이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다는 보고. 수주 잔량은 3년 이상, 지금 발주해도 4년을 기다려야 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배가 없으면 가스가 있어도 의미 없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 대사관 라인을 통한 비공식 협의가 실제로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독일과 폴란드가 필요한 선박 슬롯 일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식 외교 채널로는 몇 달 걸릴 일을 비공식 채널로 일주일 만에 조율했다. 시끄러운 회의장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조용한 전화 몇 통으로 문제가 풀리고 있었다. 그 현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판이 균열을 내고 있었고 그 틈으로 한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기구 의사 결정 구조를 경제 기여도와 연동하자는 내용.
쉽게 말해 돈 많이 내는 나라가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나는 그 보고서를 읽다 손이 떨렸다. 평화와 안보를 경매처럼 다룬다는 발상. 더 충격적인 건 그 보고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고자료로 배포됐다는 사실이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고 비동맹 국가들은 공동성명까지 냈다. 나도 미국 관료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이애미 평화회의가 다가오며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각국 대표단뿐 아니라 건설사, 방산업체, 에너지 기업, 로비스트들이 몰려들었다. 회의장 인근 호텔은 모두 예약됐다. 비공식 만찬과 골프 미팅이 이어졌다. 평화를 논할 자리에서 계약서가 오가는 풍경. 그 와중에 한국은 또 다른 길을 걸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일부 인프라 재건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데 운영국으로 한국이 지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입찰 경쟁 없이 검증된 실적과 정치적 중립성, 통합 운영 역량을 이유로. 그리고 협의 기록 유출에는 더 믿기 힘든 문장이 있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시에 한국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대목. 적대 관계인 두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같은 목소리를 냈다. 크리텐드는 말했다. 한국은 양쪽의 위협이 아니고 중간에서 조율해주면 둘 다 편해진다. 나는 그 표현을 곱씹었다. 촉매제. 섞이지 않는 것들을 섞이게 만드는 역할. 그 와중에 백악관 경제자문 쪽 내부 보고서도 내 책상에 올라왔다.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 기여도 분석. 한국 기업들이 미국 여러 주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제조업 일자리로.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관세 전쟁을 벌이는데 정작 미국 땅에서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아이러니가 서늘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애미에서 회의가 열리는 날 나는 현장에 있었다. 플로리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회의장 공기는 얼어 있었다. 프랑스는 우리 쪽을 거의 보지 않았고 독일은 서류만 넘겼다. 영국의 미소는 형식적이었다. 첫 위제부터 충돌이 터졌다. 우리 측이 200% 관세안을 공식 제안하자 EU 대표가 즉각 반발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고. 프랑스는 미국이 동맹을 파트너로 보는지 속국으로 보는지 묻듯 말했다. 나는 회의장 온도가 내려가는 걸 느꼈다. 대통령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회의는 3시간 내내 평행선이었다. 점심 휴식 때 나는 헤일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상황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소리 지르는 걸 봤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더 심각해졌다. 러시아가 유엔 프레임 내 논의를 제안했다. 우리가 배제한 유엔을 다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우리 측은 위제에 없다고 잘랐다. 러시아는 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프랑스 외교차관 마르탱이 손을 들었다. 회의는 교착 상태이며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꺼낸 이름은 한국이었다. 한국 참여를 공식 요청한다고. 나는 또 한 번 귀를 의심했다. 한국은 애초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곧바로 손을 들었다. 프랑스 제안에 동의하며 한국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독일도 영국도 잇따랐다. 순식간에 유럽 주요국 전체가 한국을 부르자고 했다. 나는 대통령을 바라봤다. 당혹, 분노, 계산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회의는 잠시 중단됐고 미국 대표단이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비서실장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을 불러. 지금 당장. 거부하면 회의가 완전히 파탄날 상황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시간 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다. 한국 수석 대표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표정이 차분했다. 긴장한 기색도 거의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회의가 재개됐다. 한국 대표가 첫 발언권을 얻었다. 초청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고. 지금 필요한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운영력이라고. 그 문장이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한국 대표는 이어 말했다. 평화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행으로 만들어진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부끄러움인지 깨달음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다. 그 뒤로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 대표단이 중재에 나서며 막혀있던 위제들이 조금씩 풀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해졌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공기가 누그러졌다. 회의 마지막 날 위장은 최종 합의문의 핵심 문구를 낭독했다. 지금 필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운영력이다. 한국 대표가 처음 던진 문장이 공식 합의문에 들어갔다. 폐막식 뒤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 악수했지만 내 눈에 가장 남은 장면은 한국 대표와의 악수였다. 나는 멀어서 말은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비서실 쪽에서 전해 들었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다. 한국은 다시 보게 된 나라야. 그날 저녁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대통령과 한국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다른 나라와의 사진은 없었다. 오직 한국만 있었다. 그 사진은 메시지였다. 처음엔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가 결국 회의를 살린 주역이 되었다는 그 인정의 신호였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구름 위 붉은 석양을 보며 지난 몇 주를 되짚었다. 우리는 관세로 동맹을 누르려 했고 유엔을 밀어내며 우리 방식만 고집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맹은 멀어지고 다른 길을 찾았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떠올랐다.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해온 나라. 배를 띄우고 공장을 돌리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한국이었다.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에 닿을 즈음 나는 문득 한 문장을 떠올렸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었다.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조용히 쌓아온 실력이 결국 빛을 보는 것. 그게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그걸 알아보고 있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큰 소리 대신 실력, 협박 대신 신뢰, 그리고 시스템을